2020년 엑스템 집콕 과학진로 온라인 축제에 지금 그 강연을 맡게 된 순수물리 이론 연구단 기초과학 연구원에 있는 연구단인데요. 연구단의 장상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암흑의 우주입니다. 암흑의 우주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우주가 원래 다 까맣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흑이란 볼 수 없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강연의 내용은 처음에 우리 우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표준 이론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과학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식이나 물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주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들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강연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에 살면은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불빛이 없는 평원이나 산속이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은 밤하늘에 별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저 한가운데 운이 좋으면은 하늘을 가르고 있는 은하수가 보여요. 사실은 저 은하수는 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한쪽 방향으로 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봤을 때 저렇게 별이 강처럼 길게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은하수예요. 옛날부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세상이 밝지않은 고대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궁금했겠죠. 하늘에서 저 반짝이고 있는 저 별들은 다 무엇일까? 저 넓은 우주 너머엔 뭐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우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약 7조 개의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와 비슷한. 그런 은하들을 한 개당 작게는 1000만 개에서 많게는 100조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이 우주를 채우고 있죠. 하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어두워요. 까맣죠. 별들이 아주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19세기에 이제 올버스의 파라독스라, 올버스의 모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는 16세기, 17세기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냐 하면 저 우주가 무한하다면 아무리 별이 드문드문 있어도 그 어느 곳인가는 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우주가 하얗게 별빛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우리 우주가 어두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거나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주가 어느 순간 생겨서 그 이전에 우주가 없었거나, 아니면 우주가 아주 빠르게 팽창하거나, 셋 중에 하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우리 우주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우주는 어느 순간 생겼어요. 유한한 시간이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팽창해요. 그리고 현재 크기, 유한한 크기가 된 겁니다. 얼마나 됐냐면 약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고 해요. 이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1924년, 약 거의 100년 전이죠.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과 조수인 밀턴 휴메이슨이 윌슨산의 새로 생긴 천문대에서 별들을 관측하다가 먼 별일수록,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별에서 나온 빛이 파장이 적색으로 편이된다. 그런 것을 발견해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움직이는 물체가 내는 파동은 앞쪽은 점점 촘촘해지고 뒤쪽은 점점 성겨져요. 왜냐하면 이 음원 혹은 파원의 움직이는 속도 때문이죠. 그래서 접근하는 쪽에서 보면 파장이 짧아져서 더 파장이 짧은 빛인 파란색 쪽으로 더 치우치고, 멀어져 가는 쪽에서 밑에 쪽이죠. 보면은 얘가
파장이 더 길어져 가지고 파장이 더 긴 빛인 적색 쪽으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 색이 붉은색이다, 뭐 파란색이다 아니고 그냥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더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적색 편의가 강하다. 즉, 더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 두 분인데요. 참, 관측을 하고 있는 허블과 휴메이슨이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죠. 에드윈 허블은.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분이 좀 다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드윈 허블은 굉장히 그 학생 시절에 공부도 했지만 운동선수였어요. 농구 선수로 자기 팀을 4년 동안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예요. 키가 190이 넘었고요. 굉장히 농구를 잘해서 가드부터 시작해서 센터까지 모든 포지션을 다 뛰었다고 해요. 휴메이슨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카우보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윌슨산에 천문대를 지을 때 자신의 그 나귀를 끌고 그 짐을 날라줬다가 거기 있는 그 연구원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거기 정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일꾼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밤 그 다들 쉬는 날에 천문 관측을 대신 해줬는데 엄청난 재능을 발견해가지고요. 다른 천문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천체 관측 능력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블의 조수가 돼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인 우주 팽창을 두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팽창은 물론 허블이 발견하긴 했지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초 이론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바로 왼쪽에 지금 여러분이 볼 때 그 머그컵에 있는 수식,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입자물리의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쓰면 되게 단순하지만 저걸 다 풀어서 쓰려면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수학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만들 때 아인슈타인은 몰랐어요.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하지만 그 이론이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풀어가지고 블랙홀의 존재, 공간의 진동인 중력파의 존재,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암흑에너지인 우주상수,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우주 팽창 등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걸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론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는 또 원자핵 안에 있는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은 광자라든가 혹은 글루온 같이 우리가 게이지 입자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매개하는 힘을 통해서 묶여 있어요. 이때 이 중성자, 양성자는 또 더 작은 기본 입자인 쿼크들로 만들어지고요. 이 전자는 렙톤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기본 입자예요. 이러한 기본 입자들은 우리 우주를 만드는 말하자면 기본 요소들입니다. 원소들이에요. 최근에 발견된 힉스 입자도 기본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운동 방정식을 바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아까 본 그 수식은 중력 외의 모든 자연의 힘을 설명합니다. 중력은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고요. 근데 왜 우주에서 입자물리 제일 작은 그 광활한 우주에서 제일 작은 기본 입자의 운동이 중요하냐 하면요.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주가 아주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전부 저 기본 입자 상태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알기 위해선 기본 입자들의 운동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을 보면은 이게 바로 우주의 시작점인데요. 여기 보면 끊어져 있어요. 잘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현재 물리학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는 지금 말한 쿼크, 전자, 광자 등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주가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팽창을 하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기체 팽창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우주가 식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 1분계가 1초부터 1분계가 되면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바로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작은 수소, 헬륨 등 작은 원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의 기본 재료가 돼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중력으로 이러한 가스들이 뭉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별이 나옵니다. 1세대 별은 무슨 얘기냐면 1세대 별이 나올 때까지는 무거운 금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납 같은 무거운 원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1세대 별이 몇십억 년을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엄청난 힘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운데 어마어마한 압력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그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던 형성된 무거운 원소들이 폭발과 함께 주변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가스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다시 뭉쳐서 2세대 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같은 것이 2세대 별입니다. 그 주변에 무거운 원소들이 가스들, 먼지들이 중력을 다시 뭉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됩니다. 그 행성들은 지금 지구와 수성, 화성, 목성, 금성 같은 행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같은 인류나 생명 같은 새로운 존재들이 그곳에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우주에는 사실 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전 우주 에너지의 0.4%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우주의 비율이 나오는데 73%가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 23%가 다크 매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고 매년 새로운 관측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요. 대충 암흑 에너지가 70%, 암흑 물질이 25% 근방으로 95%가 이 암흑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우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부분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가스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가스들도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럼 이런 암흑 물질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1976년에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젊은 여성 천문학자가 은하 속의 별들의 회전 속력을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가스와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있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 파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이제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이 가쪽쯤에 있어요. 이 별들이 은하의 중심을 따라서 회전하는 속도, 공전 속도를 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면은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바깥으로 중심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멀어지면은 별의 속도는 이렇게 천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멀어지게 되니까 중력을 덜 받아요. 근데 실제 관측된 건 오히려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를 복잡하지 않게 설명해 보려면 뭐냐면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빽빽하게 어떤 물질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은하 안에.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체 물리학이라는 제 동료는 이게 말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암흑은 까맣다는 느낌인데 이건 투명하니까 투명 물질이라고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어쨌든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인데 뭐 아쉽게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성에 대한 대우가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 이 그림은 또 다른 최근 보여진 암흑 물질의 증거인데요. 이 파란 것이 두 개의 암흑 물질로 만들어진 성단이에요. 은하라고 볼 수도 있죠. 두 개가 충돌한 적이 있어요. 자, 빨간 것은 가스입니다. 아까 만든 실제로 물질로 만들어진 그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가 저렇게 뒤로 쫙 당겨져요. 충돌한 후에. 이게 암흑 물질이 없다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별이 뭉쳐있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별이 좀 뭉쳐있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암흑 물질에 의해서 별들이 뭉쳐있는 것이고요. 주변에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이곳에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옵티카이라는 건 실제로 사진으로 눈으로 보는 그 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서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높은 에너지의 뜨거운 가스를 촬영한 거예요. 아까 본 거죠. 그 다음에 중력렌즈 효과로 암흑물질을 촬영했고요. 다 합쳐보니까 아까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즉 이러한 암흑물질이 커다란 암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모양이 충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우주의 과속 팽창이라는 것이 근데 나오면서부터 우리 우주가 못 보고 있는 게 암흑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1998년까지는 사람들이 찾는 게 암흑물질만 뭔지 찾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문제는 암흑물질이 뭔지 몰라요. 아직. 쿼크나 랩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우주가 처음에 팽창을 시작한 건 다 알아요. 그건 모두가 다 아는데 팽창을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우주가 근데 점점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우주의 에너지 그 밀도가 총 에너지 밀도라는 건 질량 에너지 다 포함한 거예요. 어떤 임계값이라는 특정 값인데 그보다 크면은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전부 이제 감속이 시작돼요. 팽창이. 그리고 다시 뭉쳐져서 한 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임계 밀도가 되면 어느 순간에 가속이 딱 멈춰요. 그리고선 우주가 정지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팽창도 수축도 안 하는. 만약 그 우주의 밀도가 그거보다 낮으면은 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중력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계속 팽창할 거예요. 보통 제가 배웠을 때까지만 이 세 가지 가능성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한 천문학자들이 놀랍게도 이 셋이 다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우주는 가속하고 있어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암흑에너지예요. 암흑물질도 모두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을 느리게 해요. 암흑에너지는 일종의 진공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은 공간이 늘어나면은 얘가 희박해지지 않고요. 공간의 부피에 비례해서 그대로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계속 점점 더 압력이 늘어나서 팽창하게 돼요. 서로 밀어내서. 이러한 것들을 암흑에너지라고 현재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우주의 70%가 암흑에너지여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주는 영원히 팽창해서 완전히 희박한 정말 어두운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건 정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우주의 관측에서 특히 이제 2016년에부터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2016년에 14광년 떨어진 두 개의 커다란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그때 약 태양 크기만큼의 에너지가 전부 공간의 진동, 바로 중력파로 변환됐습니다. 그 중력파가 14억 년을 날아와 지구에 도착해서 지구에 있는 크기가 4km나 되는 중력파 측정기 라이고에서 검출이 돼요. 정말 놀라운 이제 라이고가 만들어진 건 수십 년 전인데요. 처음으로 검출한 게 2016년이에요. 4km 길이의 레이저 간섭계가요. 원자 핵의 크기보다 훨씬 작은 만큼 진동했는데 그걸 찾았어요. 정말 놀라운 과학적 성과죠. 이걸 처음 고안한 킵손 박사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동료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킵손 박사는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아이디어를 내고 자문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얼마 전 지금 개봉하고 있는 테넷 영화에도 자문으로 참가하신 유명한 물리학자죠. 또한 2017년 그 다음에는 1억 4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두 개의 중성자병들이 충돌한 것을 관측했는데 이때 아까 라이고에서 지금 요게 그 라이고예요. 4km 암을 가진 간섭계. 그 다음에 찬드라세카 엑스레이 를 측정하는 인공위성 망원경들, 이건 우리가 알고 허블 망원경,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파 망원경들이 동시에 이제 멀리서 오는 측정인데 중력파, 가시광선, 감마선, 전파, X선, 자외선 등 정말 여러 개의 채널로 동시에 이 충돌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어요.
최초로 이렇게 다양한 신호로부터 오는 어떤 현상을 관측하게 됨으로써 다중신호 천문학이라는 게 생기죠. 2018년에는 37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은하 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발생한 굉장한 높은 에너지 중성미자를 남극 얼음 속에 있는 탐지기 아이스큐브가 발견한 또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마 기억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하는데 성공해요. 사실은 2017년 촬영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 2019년에 완성한 거죠. 21세기는 힉스 입자가 또 발견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를 비롯해 중력파, 다중신호, 거대 블랙홀, 블랙홀의 영상, 정말 다양한 발견을 한 발견의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죠? 우리 우주는 일반 산대성 이론과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으로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 우주의 5% 뿐이고요. 우리 우주의 95%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설명을 못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다양한 관측, 또 입자 물리 실험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탐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론이나 입자물리 같은 분야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대학에서 물리학이라든가 우주물리학이라든가 입자물리학 같은 걸 연구를 해야겠죠. 그 연구를 하고 나면 궁금한 게 아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걸 할 거예요. 대부분 이런 기초 연구는 어느 나라든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런 거대한 연구, 인공위성을 띄운다든가 실험실을 짓는 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는 선, 여기서 그 힉스를 발견했죠.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 여러 가지 쿼크를 발견한 곳이에요. 일본의 KK, 역시 아시아권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연구소죠. 한국은 이런 기초과학 연구는 상당히 좀 뒤처져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2013년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입자물리나 우주론 비롯 여러 가지 기초과학을 연구한 국가에서 주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따라가는 거죠.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이런 분야를 하는 연구단이 제가 소속된 순수물리 이론 연구단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이러한 분야를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렇고 사실은 실험 연구단들이 있어요. 지하 실험 연구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 700m 철광산 속에 지하에다가 그 실험실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성미자, 암흑물질, 암흑광대 등 다양한 우주에서 오는 미약한 신호를 잡을 겁니다. 왜 땅속에 지어야 되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상에서 나온 각종 잡음들을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전에는 액시온 및 극한 상호작용 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이 또 있어요. 암흑 물질의 한 종류인데 액시온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또 특이해서요. 아주 정밀한 초저온, 초강력 자석과 그러한 상황에서 측정이 가능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 상호작용을 가능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분야를 하게 된다면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연구소에서 또한 연수학생으로서 직접 실험이나 이론의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단에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퀴즈가 하나 나갈 텐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우주가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모든 분이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